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선대위 안에서 또 관심 갖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저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살펴가면서 한 달 사이에 15% 남짓 대부분의 여론조사에 빠졌다라고 한다면요. 국민들이 바라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좀 직접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메시지서부터 모든 연설문이 전부가. 그렇게 해나가면은 1월 달에는 다시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실. 곤두박질 치는 지지율, 돌아선 민심, 뒤늦게 윤석열이 수세에 몰리자 추후 김종인 선생의 느닷없는 갑툭튀 폭주가 시작됐는데요.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행보는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에게 맡겨놨다가는 2022년 대선을 다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가 나섰습니다. 지난 박근혜 선대위 때처럼 말이죠. 2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내가 그래서 그립을 잡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립을 잡을 거냐 의심하는 분들이 많다. 이제부터 내가 지금은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려 한다. 메시지니 연설문이니 전부 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 후보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을 만나 내가 선대위를 지난 한 20일 동안 관찰을 했는데 그간 우리 선대위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도 사실 후보가 지방을 찾고 연설을 하고 메시지를 내도 이것이 별로 크게 반응을 못 일으켜서다. 앞으로 그 점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그게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반영되고 유권자가 그걸 보고 판단할 능력을 기를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며 그렇게 해나가면 1월엔 다시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는데요. 참 꿈도 야무집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김종인 위원장 여기도 등장했는데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내는 메시지 내가 관리하겠다. 이런 결정 그냥 내부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뉴스 자체가 후보를 자기 메시지도 관리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당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 일을 총괄에 나서서 후보가 하는 말이 문제가 되니까 내가 허락하는 말만 하도록 하겠어. 이렇게 공개 메시지를 내버리면 후보가 뭐가 됩니까? 윤 후보 메시지가 주목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비서실에서 후보 성향에 맞춰서 메시지를 만들다 보니 그런데 선거 때는 후보 성향에 맞추면 안 된다. 국민 정서에 맞춰서 메시지를 맞춰서 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껏 부족했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권을 부르짖으며 삼고 초려 끝에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한 김종인 위원장. 여태 뭐하고 있다가 뒷북일까요? 이런다고 과연 뒤집어질까요?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의 실체를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인 거죠. 저는 상황은 끝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설마 대통령을, 정권을 잡으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럴 일은 추호도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지난 2일 이준석 대표는 MBN 정훈갑의 집중 분석에 출연해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대표의 이런 발언으로 사실상 대선은 끝났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그 전통적 지지층에 더해가지고 2030 지지층이 견고하게 2021년 내내 우리 국민의힘과 결합돼 있었다가 지금은 11월, 12월 거치면서 후보 선출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인재 영입과 그 다음에 2030은 이미 잡은 집토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지 하는 제가 봤을 땐 윤핵관들이 짠 전략에 의해 가지고 완전 여기가 초토화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후보에 반대하는 설득을 지금 5060에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전략을 재수립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선대위 때려치는 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대 포위론 또는 세대 결합론은 더 이상 이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 빨리 당신들 윤핵관이든지 누구든지 해가지고 새로운 대전략을 수립해라.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했던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의 비상사태, 이젠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치 특단의 조치, 중대 결정을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가뜩이나 후보 교체 요구까지 빗발치는 상황에서
홍 의원 발언의 모든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이 만든 청년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탄핵 대선이라는 글을 올리고 2017년 대선에 홍 의원이 출마했을 당시 탄핵 대선 때는 4% 지지율로 시작해 24%로 마감했다면서 윤 후보의 추락이 탄핵 때의 지지율로 내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홍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탄핵 정국이라고 불리는 상황 속에서도 24%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윤 후보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도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위기라고 주장한 겁니다. 홍 의원은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반등의 기회가 없다면서 비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그는 제가 경선 때 윤 후보는 본부장 비리로 본선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할 때 그렇게 모질게 내부 총질이라고 날 비판했는데 이젠 어쩔 도리가 없다. 당원들의 선택이니까라고 원망 섞인 목소리도 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그는 탄핵 대선 때는 안철수가 21%나 차지했어도 우리는 24%나 받았는데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다만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 후보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낼지와 관련해선 안 할 것이다라며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은 윤 후보지 문 대통령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안팎으로 사면 초과에 몰린 윤석열 후보. 이런 상황이 올지 몰랐을까요? 사실 이런 일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학습 능력이 있고 그래도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찰청장까지 지낸 자라는 믿음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 환상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집불통, 아나무인, 아니면 말고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그냥 법꾸라지 검사였던 거죠. 그게 그들의 패착이었습니다. 지금 야당은 사실 특검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특검을 자기들이 임명하게 해달라. 네, 그런 라는 거죠. 건데 공정성을 훼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립적으로 해야죠. 모든 영역에 성역 없이 조건 달지 말고 즉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게 특검의 취지라서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최대한 빨리 하자는 입장이고요. 야권에서는 특검을 안 하면 토론 안 한다 이러는 걸로 봐서는 둘 다 안 하기 위해서 작전을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야 토론을 하겠다는 국힘당을 향해 둘 다 안 하기 위해서 작전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2일 SBS 뉴스에 출연해 야당은 사실 특검을 할 생각이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 주장만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힘당은 별도 특검법을 제정해 대장동 사건 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서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 법인을 두고서도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데요. 이 후보가 둘 다 안 하려는 작전이라고 말한 것은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특검안을 내놓는 상황에서 조건부 토론을 말하는 것이 결국 윤석열 국힘당 후보가 토론을 피하려 하는 것임을 비꼰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해 추경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 후보는 끝까지 반대하면 방법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대선이 끝난 후 또는 취임한 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가 신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물러난 것은 아닌데요. 그는 선거 뒤에 하면 간극이 몇 달 발생하고 그 사이에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이번에는 동의할 것으로 본다. 정부도 올해 분 가용 예산을 다 써버려서 어차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0조 원 지원하자는 얘기를 해서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저희 동의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내년에 하겠다. 당선되면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또 이번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 원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아이고 저희 동의합니다. 해야지요. 야당의 공로로 인정하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또 역시 내년에 우리가 당선되면 하겠다. 그 얘기는 반대로 하면 지금은 안 한다. 그때 가서도 우리가 낙선하면 안 하겠다. 그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러지 마시라. 공약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누구나 마찬가지고,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그 예산안이라고 하는 거는 또 법률안하고 달라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것과 같은 것을 논의하자고 하려 그러면은 일단 추경이 국회로 넘어와야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 없이 정부에다가 추경을 먼저 한 50조 정도의 지출 조정이라든지 재원 그 마련을 통해 갖고 추경을 좀 해달라고 하지를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는 좀 현혹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윤석열 국힘당 후보와의 공방전도 있었는데요. 이 후보는 말로만 50조, 100조 추경을 말하지 말고 빠른 실행을 촉구했습니다. 국힘당은 당장 추경을 할 것처럼 말하더니 결국 내년에 하겠다, 당선되면 하겠다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공약이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냐며 대선 때 할 수 있는 말이고 이는 당선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며 어이없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속된 말로 막 던지고 보자는 건데요. 이러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의 정책에는 진심도 진정성도 단 1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게 일주일도 안 된 시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저희는 오히려 이제 좀 경계해야 될 때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뭘 며칠 사이에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상대가 좀 실수한 것에 대한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윤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서는 일주일도 안 된 시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이 후보는 말했는데요. 이 후보는 이제 경계할 때라며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상대가 실수한 것에 대한 반사이익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야권이 포지티브 경쟁에는 자신이 없다 보니 선거 전체를 네거티브전으로 이끌어 가려 한다며 저희는 그걸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면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게 다시 뒤집혀질까 싶은데요. 끝까지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면 저희가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꿈꾸는 후보와 나라가 먼저인 국가를 꿈꾸는 후보, 전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꿈꾸는 후보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주는 호국불교의 이런 정신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오늘 이 탄신 11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 불사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잘 새겨서 우리 어려운 나라가 없으면 뭐 국민이 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가. 저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국가는 국민으로 구성된 것이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